우리 중국이 18년 동안 호주에 쏟아부은 돈이 대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호주를 무시했습니다. 항구를 99년간 빌리고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광산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호주를 영어 쓰는 중국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공포를 줬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네. 6조 원짜리 광산에서 중국이 쫓겨났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120조 원짜리 수소 프로젝트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빠진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350조 원의 대역전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 친구들 아직도 저러고 있나? 조수석에 앉은 현장 소장 첸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한국의 건설사 직원들입니다. 이번에 담수화 플랜트 증설 공사를 따냈다고 하더군요. 일 하나는 빠르고 꼼꼼하게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하고요. 그래, 열심히 하라고 해. 어차피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니까. 그들은 우리가 주는 일감을 받아먹고 사는 하청업체일 뿐이야. 차 창밖으로 안전모에 코리아라고 적힌 작업복 차림의 동양인들이 흙먼지 속으로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자오 웨이. 베이징에 본사를 둔 동방자원그룹의 수석 전략가이자 호주 지사장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호주의 그림자 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권력의 심장부는 필바라였습니다. 필바라. 호주 서부에 위치한 이 붉은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각 중 하나이자 신이 중국을 위해 숨겨둔 보물창고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에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발밑의 모래성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날도 서호주의 태양은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대지는 붉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검은색 랜드크루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차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 그 위를 기어가듯 움직이는 거대한 뱀이 보였습니다. 길이가 3km에 달하는 화물 열차였습니다. 저 열차 칸칸마다 실린 것은 붉은 철광석이었습니다. 호주 땅에서 파냈지만 저 돌덩이들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저 열차가 향하는 곳은 포트 헤들랜드 항구. 그곳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면 저 붉은 돌들은 상하이의 마천루가 되고 베이징의 올림픽 경기장이 되며 인민해방군의 항공모함이 됩니다. 한국, 반도체나 좀 만들고 배나 좀 만든다고 뻐기지만 결국 자원 하나 없는 불쌍한 나라. 우리가 광물을 팔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나라. 그들이 이곳 호주에서 땀 흘려 공장을 짓고 파이프를 깔아봤자 거기서 흐르는 자원은 결국 제 결제 도장이 찍혀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기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름밥 먹으며 기계나 돌리는 사람들. 자본과 전략으로 거대한 판을 짜는 저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첸 소장이 태블릿을 꺼내들며 보고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우리는 단순히 광산 하나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광산에서 항구로 이어지는 철도, 그리고 그 철도가 닿는 항만 시설까지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호주 북부의 다윈항. 우리는 그곳을 99년 동안 임대했습니다. 100년에서 딱 1년 모자란 시간. 사실상 영구적인 우리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안보 우려를 표명했을 때 우리는 돈다발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차가 멈춰 선 곳은 로이힐 광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열기와 함께 새 비린내 섞인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돈 냄새였고 권력의 향기였습니다. 이탈리아산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노천 광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바닥에서 움직이는 초대형 덤프트럭이 마치 레고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그 거대한 구덩이 속에서 수천 명의 호주인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쓰고 호주 맥주를 마시지만 결국 저를 위해 일하는 소장놈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구역 말입니다. 첸 소장이 손가락으로 광산 서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새로 발견된 히토륨액이 아주 좋습니다. 네오디뮴 함유량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요. 네오디뮴, 전기차 모터의 심장이 되는 연구자석의 핵심 원료.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틀어주고 있는 바로 그 광물. 호주 땅에서 나온 것조차 우리가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전 세계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퍼스 시내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호주 주정부의 자원부 장관 제임스 해밀턴이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얼굴의 뚱뚱한 백인 남자는 제가 주문한 30년산 펜폴즈 그랜지 와인을 홀짝이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썰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밀턴 장관이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호주 정계에는 우리 장학생들이 깔려 있었고 경제계는 중국의 거대 시장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호주를 남쪽의 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쓰는 중국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프로젝트 오리온은 그 정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휘토류와 그린 수소. 이 두 가지를 손에 쥐면 우리는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견제해도 소용없습니다. 원료를 쥔 쪽이 결국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퍼스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제가 캔 광석을 팔아 켜진 것들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이 공고한 지배력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제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 견고했던 성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냈습니다. 발신자는 베이징 본사의 정보통이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오커스라니, 별거 아닐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뭉쳐봐야 자본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퍼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가 제 오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것은 호주 연방정부의 공식 호출장이었습니다. 발신인은 호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줄여서 FIRB. 수신인은 나, 자오웨이.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보류, 그리고 재검토. 지난 18년 동안 호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일까? 아니면 장관이 말한 형식적인 절차일까? 하지만 서류 봉투에 찍힌 붉은색 도장은 그것이 단순한 초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는 곳이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단두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단두대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시스퍼런 칼날이 아니라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기름쟁이들의 반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전세기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캔버라의 공기는 서호주의 뜨거운 사막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뼛속을 파고드는 차가운 냉기가 제 코트 자락을 휘감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캔버라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활기 넘치는 시드니나 자유분방한 멜버른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 특유의 정적, 잘 정돈된 가로수와 반듯한 도로 위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암투가 흐르는 곳. 저는 익숙한 듯 의사당으로 향하는 리무진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벌리 그리핀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저 호수 위 요트에서 호주 총리와 와인을 마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총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 말이 귓가에 생생한데 오늘 저를 부른 이유가 고작 안보성 재검토라니. 저는 답답함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감히 나를 오라가라 하다니. 의사당에 도착해서 쓴맛을 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 총선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면 그들의 태도는 금방 바뀔 테니까요. 그들은 언제나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는 족속들이니까요. 의사당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첫 번째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라면 저를 마중 나왔어야 할 이전 담당 비서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 차 문을 열어주고 제 가방을 들어주던 그 싹싹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대신 입구 보안 검색대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직원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잡상인을 대하는 듯한 건조하고 사무적인 태도. 저는 굴욕감을 느끼며 안주머니를 뒤져 여권을 꺼내 던지듯 건넸습니다. 제 협박에도 직원은 묵묵히 스캐너에 여권을 들이밀 뿐이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해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지나가는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저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평소라면 달려와서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건넸을 사람들입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엘라이자 손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라이자, 그녀라면 알 겁니다. 도대체 캔버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빌어먹을 공기는 대체 뭔지. 그녀는 호주 광물협회의 상임이사이자 제 10년 지기 파트너였습니다. 제가 호주의 복잡한 환경, 규제와 원주민,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그녀의 로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건넨 뇌물만 해도 시드니의 빌딩 한 채 값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짐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호주 정재계 파티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서늘한 눈빛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확장 뉴스가 터진 직후였죠. 그때 엘라이자는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서늘한 눈빛이 오늘 벌어진 일의 전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말을 맺기도 전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엘라이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맞은편에 낯선 동양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색 슈트에 단정한 머리 모양. 그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정중하게 일어났습니다. 엘라이자가 곤란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사무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자오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던 그녀가 갑자기 미스터 자오라니. 저는 그 낯선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하지만 절도 있게. 포스코, 한국의 철강회사.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 기름쟁이들이군. 저는 명함을 받지도 않고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명함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상무라는 남자는 전혀 기분 나쁜 내색 없이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떨어진 명함을 주워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린 수소, 그건 내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 오리온의 핵심 사업. 감히 한국 따위가 넘볼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제 폭언에도 그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철부지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어른처럼. 그때 엘라이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엘라이자가 저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개 한국 기업 임원 앞에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몇 년 전 파티장에서 봤던 그 서늘한 눈빛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엘라이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안전한 돈.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상무가 조용히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승자의 여유 같은. 저는 분노에 차서 엘라이자에게 따지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인터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호주의 그림자 총리라 불리던 제가 경비원들에게 양팔을 잡혀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헐떡이는 숨을 골랐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밑바닥에는 더 큰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라이자의 마지막 말, 안전한 돈, 그리고 한국인의 여유로운 미소.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호주라는 거대한 대륙이 지축을 흔들며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흔들리는 판 위에서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 회장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당장 외교부 라인을 가동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다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저를 고립시키기로 작정한 것처럼. 본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버려진 패라는 것을? 그때 의사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강상무가 지적했던 비뚤어진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누구인가? 호주의 그림자 총리, 자오웨이다. 저 콧대 높은 백인들에게 내 힘을 보여주겠어. 내가 가진 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무너지면 너희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똑똑히 알려주겠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거울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제1회의실의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경제 관료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늘 보던 재무부 장관, 자원부 장관 옆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녹색 제복, 어깨에 번쩍이는 별들.
호주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그들 뒤로 호주 정보국 ASIO 국장까지 그들이 팔짱을 낀 채 매의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원개발 청문회에 군인들과 정보국장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단순한 투자 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문이었습니다. 아니, 재판이었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땀 한 방울이 척추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붉은 대륙에서 제가 흘린 첫 번째 식은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리처드 벤슨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죠. 저는 쭈뼛거리며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차가웠고 테이블은 너무 넓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5명의 심판관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를 발가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저는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벤슨 장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수민간 투자라. 다윈항 임대계약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순수한 상업적 이용이라고. 그거야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다윈항을 운영한 뒤로 물동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고요. 물동량은 늘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한 건 다른 겁니다. 벤슨 장관이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 벽면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다윈항의 전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한쪽 구석,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 붉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제사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귀사만 사용하는 전용 구역이죠? 그렇습니다. 특수광물을 보관하는 곳이라 보안이 필요해서. 특수광물이라. 벤슨 장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야적장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그런데 그 컨테이너들 위로 묘한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안테나였습니다. 고성능 통신 감청용 안테나. 저 안테나들은 뭡니까? 광물이 통신이라도 합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건 통신시설이 아니라 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센서. 거짓말. 해군 참모총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저건 군용 주파수 감청 장비야. 다윈항에 들어오는 우리 함정들의 교신 내용을 엿듣고 있었잖아. 지난 3년 동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습니다. 베이징의 지시로 설치한 장비들이었습니다. 다윈항은 호주 해군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미군 함정들이 드나드는 길목이었습니다. 그곳 정보를 수집하는 건 우리에겐 당연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까발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안보 위협입니다. 계약 위반이고 주권 침해입니다. 벤슨 장관이 서류를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이 시간부로 동방 자원과의 다윈항 임대 계약을 파기합니다. 또한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오리온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호주 내 광산 지분을 90일 이내에 매각하고 철수하십시오. 철수. 그 단어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99년 임대 계약을 파기한다고? 35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쫓아낸다고? 그것도 모자라 이미 가진 것까지 다 내놓고 나가라고?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소송할 겁니다. 국제재판소에 제소해서 호주 정부가 파산할 때까지 물어뜯을 겁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호주의 그림자 총리인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하지만 벤슨 장관은 차분했습니다. 소송? 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이 서류부터 보시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직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 경고장이었습니다. 동방 자원이 이란과 북한에 불법 자금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발효되면 전 세계 어떤 은행도 우리와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달러 계좌가 동결되고 자산이 묶이는 겁니다. 미국과 합의된 사항입니다. 당신들이 소송을 거는 순간 이 제재가 시작될 겁니다. 동방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데 감당하시겠습니까?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와 호주의 자원 퇴출, 두 앵글로색슨 국가가 완벽하게 짜놓은 덫에 제가 걸려든 겁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나가 보십시오. 90일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자산은 동결됩니다. 벤슨 장관이 손짓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이 저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윈항해 굴욕, 호주의 그림자, 총리가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당을 빠져나오는데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있었습니다. 미스터 자오, 퇴출 통보 받으셨습니까? 중국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보 위협 혐의 인정하십니까?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넥타이를 뜯어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아,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호주에 바친 돈이 얼만데 도로를 닦아주고 항구를 고쳐주고 정치인들 배를 불려줬는데 이제 와서 토사구팽이라니. 호텔로 돌아온 저는 위스키 병을 땄습니다. 병째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순 없었습니다. 누군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본을 쫓아내도 그 빈자리를 채워줄 대타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미국 쉐브론? 아니면 엑슨모빌? 아닙니다. 그들은 요즘 셰일 가스에 집중하느라 해외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그들은 자본은 있지만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맡을 배짱이 없습니다. 유럽? 그들은 환경 규제 따지느라 10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 350조 원. 이 막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호주의 까다로운 안보 기준을 통과하고 미국의 묵인까지 받아낸 유령 같은 존재. 저는 정보원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시드니의 금융 브로커, 멜버른의 로펌 변호사, 심지어 항만 노조의 간부들까지. 알아내. 당장 알아내. 누가 우리 자리에 들어오는지. 새벽 3시. 드디어 단서가 잡혔습니다. 서호주 포트 에들랜드 항구. 우리 동방 자원의 화물선이 떠난 자리에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지사장님, 위성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정보원이 보낸 사진을 태블릿으로 열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거대한 컨테이너선 3척이 항구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선미에 적힌데 이름은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마다 찍힌 로고 확대해 보았습니다. 깨졌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알파벳 H, A, N. 한. 설마 한화? 아니면 한진? 한국. 그 순간 아까 엘라이자의 사무실에서 봤던 그 젊은 한국인 임원이 떠올랐습니다. 강상무. 그의 여유로운 미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들이. 말도 안 돼.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히토류 한 줌 안 나는 불모지입니다. 그런 나라가 자원 부국 호주의 가장 깊숙한 곳을 차지한다고요? 그것도 35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제가 알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죠. 저는 즉시 전용기를 띄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포트 에들랜드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 저 땅 어딘가에 제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푸는 순간 저는 더 큰 충격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포트 에들랜드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항구는 이미 공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꽂혀있는 깃발들. 수십 개의 깃발이 바닷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호주 국기 옆에 나란히 걸린 그 깃발. 흰 바탕의 태극 문양. 태극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는 망연자실한 채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정말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공에서 내려다본 것만으로는 그들이 무엇을 짓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돔 모양의 구조물들과 길게 뻗은 시설들이 보였지만 고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더 낮게 내려가려 했으나 관제탑에서 경고 신호가 날아왔습니다. 보안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훔쳐본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분하지만 더 정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시드니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 태극기 아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려면 하늘이 아닌 땅 위에서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포트 에들랜드 상공에서 본 태극기의 잔상을 뒤로하고 시드니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윙윙거렸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극기. 그리고 그 아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구조물들.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패배를 인정하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죠. 저는 전용기 안에서 차가운 얼음물을 들이키며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냉정해지자. 자오웨이. 겉모습에 속지 마. 한국 기업들이 깃발을 꽂았다고? 좋습니다.
하지만 깃발을 꽂는 것과 35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완주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350조 원. 이건 일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입니다. 삼성, 현대, SK를 다 합쳐도 현금으로 이 정도를 동원하려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 개발입니다.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죠. 분명 뒤에 누군가 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얼굴마담일 뿐이다. 실제 자금줄, 즉 전주는 따로 있을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아니면 런던의 금융가문들? 그들이 한국 기업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이익은 뒤로 챙기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점은 있습니다. 그 유령 파트너를 찾아내서 자금줄을 흔들어버리면 한국 기업들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테니까요. 오리온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중단될 것이고 호주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나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반격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드니 오피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하이에나들을 풀었습니다. 시드니 금융가, 홍콩의 정보원, 뉴욕의 로비스트까지 제 비자금 장부에 적힌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찾아내. 한국 놈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을 찾아.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보증선 은행이 어디인지 샅샅이 뒤져. 48시간. 꼬박 이틀을 잠 한숨 못 자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위스키 병과 식어 빠진 피자 박스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의 정보원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자금 출처 분석 결과 월스트리트 자본 유입 흔적 없음. 유럽계 펀드 관여 정황 없음. 일본계 상사 자금 이동 없음. 뭐? 없다고? 저는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천문학적인 돈이 다 어디서 났단 말인가? 보고서 뒷장을 넘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믿기 힘든 자금 조달 구조가 도표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팀 코리아 컨소시엄 파이낸싱, 주관사는 K슈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액심, 한국수출입은행, 참여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놀랍게도 호주 연방정보청정에너지 금융공사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쳤군. 국가가 보증을 섰어. 한국은 기업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 국책은행, 연기금, 그리고 호주 정부 자금까지 하나의 거대한 선단을 꾸려서 들어온 겁니다. 이건 개별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호주라는 국가에 베팅을 한 겁니다. 유령 파트너는 없었습니다. 한국 그 자체가 거대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돈은 그렇다 쳐도 기술과 실행력은 히토류 채굴과 정제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든다 해도 흙 속에서 히토류를 분리해내는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그린 수소,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걸 액화시켜서 운송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걸 해내겠다고? 그때 서호주 현지의 심어둔 정보원 두더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놈들이 움직입니다. 포트 헤들랜드가 아닙니다. 더 북쪽입니다. 북쪽. 거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잖아. 아닙니다. 지금 위성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송된 사진은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였습니다. 필바라 북부의 황량한 해안가. 원래라면 붉은 바위와 소금기 머금은 잡풀만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그곳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지선들이 해안의 저반에 있었고 그 배에서 집채만 한 구조물들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아니라 트랜스포터라고 불리는 특수 차량 수백 대가 개미떼처럼 움직이며 그 구조물들을 내륙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뭐야? 레고 블록이야? 제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보원이 대답했습니다. 모듈입니다, 사장님. 모듈러 공법입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모듈러 공법. 공장에서 건물의 70에서 80%를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 우리는 현장에 인부 수천 명을 보내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부을 생각이었습니다. 호주의 살인적인 인건비와 느려터진 노조 때문에 공사 기간만 5년을 잡았었죠. 그런데 한국은 한국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에서 플랜트를 통째로 만들어서 배에 싣고 온 겁니다. 그냥 가져와서 조립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공사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인건비는 반이반으로 뚝 떨어지고요. 호주 정부가 왜 우리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속도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독한 놈들, 바다를 건너와서 공장을 조립한다고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려 했는데 저들은 기술로 시간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빨리 한다고 해서 안보를 중시하는 호주 국방부가 승인을 내줬을 리 없습니다. 벤슨 국방장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건 다른 겁니다. 분명히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광산과 수소 공장.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카드가. 저는 위성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눈이 빠져라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배들. 대부분은 모듈을 실은 중량물 운반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단 가장자리에 조금 다르게 생긴 배들이 보였습니다. 일반 화물선이라기엔 흘수선이 너무 낮고 갑판 위에 덮개를 씌운 정체불명의 화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배 어디 소속이야? 하나오션 소속 특수선입니다. 선명은 KS1. 화물 목록은 보안 등급 A로 분류되어 있어서 조회가 안 됩니다. 보안 등급 A. 민간 기업의 화물에 군사 보안 등급이 걸려 있다. 촉이 왔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 덮개 아래 숨겨진 것. 저것이 바로 350조 원짜리 금고를 연 마스터키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호주 정보국에서 은퇴한 전직 요원 스미스의 연락처였습니다. 그는 돈만 주면 악마의 영혼이라도 구해오는 인간이었습니다. 스미스. 나야 자오웨이. 긴 말 안 하겠어. 100만 불. 현찰로. 수화기 너머에서 늙은 여우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액이 센 걸 보니 꽤 위험한 걸 원하시나 보군. 포트 헤들랜드로 들어온 하나오션 선박의 화물 목록. 그리고 호주 국방부와 한국 기업 사이의 오간 이면 계약서. 그게 필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오. 그건 건드리면 안 돼. 그건 파이브 아이즈 레벨이야. 나보고 죽으란 소리야. 200만 불. 그리고 자네가 캔버라 카지노에서 진 빚. 내가 다 갚아주지. 꿀꺽.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뒤에 암호화된 메일 하나가 갈 거야. 그걸로 끝이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정확히 58분 후, 제 개인 메일함에 제목 없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은 단 하나. 한국과 호주 전략적 동맹 부록 3, 대회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뜬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눈동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한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히 광물을 캐고 수소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호주에 가져온 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문서의 첫 번째 항목, 필바라 지역 내 전략물자 생산기지 구축 및 호주 해군 차기 전력 유지 보수센터 공동 운영. 유지 보수센터, 사막 한가운데서 해군 전력을 유지 보수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광산의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이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호주의 푸른 바다를 가르고 나가는 그림.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글귀. 3,000톤급 차기 호주 잠수함 공동개발 및 현지 건조 패키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왜 350조 원인지. 왜 국방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왜 엘라이자가 안전한 돈이라고 했는지. 한국은 호주에게 제안한 겁니다. 당신들의 광산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바다를 지킬 힘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줄 잠수함과 군함을 바로 이 호주 땅에서 우리 기술로 함께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칼을 쥐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호주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물한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사꾼이었고 저들은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잠수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린 수소. 제가 단순히 에너지원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수소가 이 문서에서는 전혀 다른 용도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잠수함 및 차세대, 전력용 연료전지, 기반 추진 체계 공급. 광산에서 만든 수소로 잠수함을 움직인다. 광산과 방산의 완벽한 결합. 서호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요새로 만드는 계획. 괴물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죠? 자원 개발과 국방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판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졌습니다. 완벽하게 졌습니다. 제가 유령 파트너를 찾아 헤매는 동안 저들은 이미 호주의 심장부 깊숙이 들어와 혈관을 연결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 붉은 땅에서 한국을 몰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호주의 안보를 드러내야 하니까요. 저는 의자에 힘없이 기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저 풍경 아래 거대한 지각 변동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문서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 현장을, 저 괴물 같은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패배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필바라행 비행기 다시 잡아. 이번엔 포트 헤들랜드가 아니야. 더 깊은 곳. 섹터 7으로 간다.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섹터 7이요? 거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입니다. 접근 허가가 안 날 텐데요. 알아. 그러니까 몰래 가는 거야. 낡은 경비행기 하나 수배해. 관광객으로 위장한다. 저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호주의 그림자 총리였던 자오 웨이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그 사막의 기적을 훔쳐보러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한 공사판이 아니라 아시아의 작은 거인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뉴욕의 정보원이 보낸 문서를 읽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드니 항구의 불빛이 아른거렸지만 제 눈에는 오직 모니터 속의 단어들만 보였습니다. 전략적 동맹, 잠수함, 패키지 딜.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써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우리는 호주에게 물고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이라는 아주 맛있는 물고기였죠. 하지만 한국은 호주에게 낚시하는 법과 그물을 지킬 창과 방패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캔버라의 정계는 이미 판이 뒤집혔을 겁니다. 제가 연락한 사람은 조지 스털링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후원해온 정치인이자 호주 국방위원회의 거물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호와 요트를 샀고 제 돈으로 아들의 도박 빚을 갚았던 사람입니다. 조지, 자오 웨이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오, 마이 프렌드 하고 반겼을 그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자오, 지금은 통화하기 곤란하네. 보안이 강화됐어. 내 돈 받을 때는 보안 걱정 안 했잖습니까? 긴 말 안 합니다. 한 가지만 묻죠. 한국입니까? 스털링 의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한국일세. 도대체 왜? 왜 하필 한국입니까?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왜 자원도 없는 한국이냐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였습니다. 자오, 자네들은 우리에게 공포를 줬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갑옷을 줬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갑옷. 그랬습니다. 호주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팽창 정책,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시위. 그들은 중국의 돈은 필요했지만 중국이라는 칼날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타나 말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갑옷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며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해줄 유일한 대안이었던 겁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이 호주에 제시한 안보 패키지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수함 몇 척 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호주의 산업 생태계 자체를 개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레드백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최첨단 보병 전투 장갑차. 호주 육군의 차기 주력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을 꺾고 선정된 그 붉은 거미. 저는 그게 단순한 무기 수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 장갑차 공장을 호주 질롱에 짓고 있었습니다. 호주 철강을 쓰고 호주 노동자를 고용해서 호주 땅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바로 이번 프로젝트 오리온의 그린 수소, 단지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만든 수소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공장을 돌려 장갑차를 만든다. 완벽한 자급자족 시스템. 전쟁이 나서 해상 봉쇄가 되어도 호주는 스스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호위함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세계 1, 2위를 다투는 한국의 조선소들이 호주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미쳤습니다. 호주의 조선소가 텅 비어 있더군요. 우리가 기술을 다 넘기겠습니다. 호주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트레이닝 시켜서 호주가 스스로 군함을 만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배를 만들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배 만드는 기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섬나라 호주에게 조선업 부활은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한국이 이뤄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충격은 히토류 밸류체인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뼈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호주에서 히토류를 캐서 중국으로 가져가 가공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한 정제 공정은 중국 땅에서 하고 깨끗한 완제품만 세계에 팔았죠. 호주는 그저 채굴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채굴부터 정제, 가공, 그리고 영구자석 제조까지 모든 공정을 호주 땅에서 해결합시다. 환경 오염 문제는 한국의 친환경 공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영구자석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옆 공장에 있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는 다시 옆 공장의 장갑차와 잠수함에 들어갑니다. 채굴에서 무기 생산까지 단 한 발짝도 호주 땅을 벗어나지 않고 완성되는 철의 사슬. 한국은 호주에게 경제적 독립을 선물한 겁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 뉴스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포괄적 전략 동맹 기념식이 서호주 필바라에서 개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붉은 사막 위에 세워진 거대한 행사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호주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정상 뒤로 펄럭이는 두 개의 깃발, 남십자성이 그려진 호주 국기와 태극 문양이 선명한 태극기, 그 두 깃발이 사막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성홍기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서서 샴페인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곳에는 신뢰라는 이름의 새로운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행사장 구석에 도열한 한국 기업인들을 비췄습니다. 포스코, 한화, 현대, LG.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 역사를 쓸어 왔다는 것을.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위스키 잔을 던졌습니다. 와장창. 화면이 깨지면서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빌어먹을. 빌어먹을. 소리를 질러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패배감. 단순히 입찰에서 졌다는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에서 졌다는 패배감이었습니다. 우리는 호주를 이용하려 했고 한국은 호주를 완성시켜주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350조 원이라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 뉴스 화면은 연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은 다를 겁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50도의 폭염 속에서 저 거창한 계획들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분명 부실공사가 있을 것이고 현지 노동자들과의 마찰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틈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서 그걸 망치로 내리쳐 이 거대한 동맹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준비됐나? 네, 지사장님. 세스나 경비행기를 임대했습니다. 조종사는 입이 무거운 친구입니다. 좋아. 1시간 뒤에 출발한다. 목적지는 필바라 섹터 7. 프로젝트 오리온의 심장부다. 저는 옷장에서 허름한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사장의 명품 정장이 아닌 낡은 카키색 점퍼와 모자, 관광객이나 지질 탐사원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호주의 그림자 총리였던 자오 웨이는 온데간데 없고 패배의 쓴 잔을 마신 중년의 동양인 남자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토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집요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갑옷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빛 좋은 게살구를 만들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마. 만약 그곳에서 단 하나의 빈틈이라도 발견한다면 나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너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그것이 쫓겨난 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시드니의 푸른 바다를 뒤로하고 비행기는 붉은 내륙을 향해 기수를 돌렸습니다. 몇 시간 뒤 제 눈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 신기루처럼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봤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스케일. 하지만 이번에는 상공에서 구경만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직접 내려가서 저 현장의 속살을 파헤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에게 착륙 지점을 지시했습니다. 드디어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현장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세스나 경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고막을 때렸지만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고도계가 1000피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필바라의 붉은 대지는 마치 화성 표면처럼 황량했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먼지 구름 사이로 믿기 힘든 광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섹터 7.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역. 우리가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 한국인들이 세운 요새가 웅장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게 가능해. 조종사가 선글라스를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도 베테랑 부시 파일럿으로 20년을 날았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는 눈치였습니다. 거대한 돔 형태의 구조물 수십 개가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은색 파이프라인들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반도체 회로를 사막 위에 확대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우뚝 솟은 높이 100m짜리 타워, 수전의 설비 타워였습니다. 우리는 저걸 짓는 데만 3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1년 만에 저 거대한 탑을 세운 겁니다. 착륙합니다. 꽉 잡으세요.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임시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활주로조차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쓰던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특수 콘크리트로 포장된 활주로 양옆으로 태양광 유로등이 질서 정연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 섭씨 52도.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타오르는 것 같은 이 지옥의 열기 속에서 현장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고함도, 욕설도, 어수선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규칙적인 금속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업복 모자를 눌러쓰고 신분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위조된 지질학자 아이디카드였습니다. 경비가 삼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입구는 개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방감이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는 경비원보다 보이지 않는 센서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드론들이 매처럼 하늘을 선회하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안으로 들어선 저는 가장 먼저 작업자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중국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값싸고 말 잘 듣는 자국민들을 수천 명씩 컨테이너, 박스에 재워가며 일을 시켰습니다. 호주 현지인들과의 소통,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침략자라고 불렀고 우리는 그들을 게으름뱅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 불신이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지나가던 지게차 운전자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호주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백인이 아닌 호주 원주민 청년이었습니다. 안녕 친구. 처음 보는 얼굴이네. 호주식 인사를 건네는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작업복에는 땀과 기름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제가 어물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질 조사 때문에 왔어. 여기 분위기 좋네. 청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최고지. 유 소장이 오늘 아이스크림 트럭을 불렀거든. 저기 식당 쪽에 가봐. 한국 아이스크림 메로나가 동나기 전에. 유 소장? 한국인 관리자인가 봅니다. 원주민 청년의 입에서 한국 아이스크림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대한 천막으로 지어진 식당 안은 시원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수백 명의 노동자가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와 호주인 용접공, 그리고 원주민 트럭 기사들이 한 테이블에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김치볶음밥과 호주식 스테이크, 음식 냄새가 섞여 묘하게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야, 마이클. 너 김치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냐? 나도 좀 먹자. 한 한국인 직원이 서툰 영어로 소리치자 마이클이라 불린 호주인 직원이 젓가락질을 하며 대꾸했습니다. 야, 김. 이건 내 소울푸드야. 건드리지 마. 라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폭소가 터졌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18년 동안 해내지 못한 융화였습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살 수 없었던 마음을 한국인들은 고작 1년 만에 얻어낸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저는 메인 공사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속도의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집채만 한 모듈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듈은 이미 배관과 전선이 다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끼우듯 크레인 기사가 신호수의 수신호에 맞춰 모듈을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용접공들이 달려들어 연결 부위를 고정했습니다. 단 20분. 공장 하나가 형태를 갖추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양생하느라 한 달을 보낼 시간에 저들은 20분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공학의 승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안전모 턱끈 조이세요. 누군가가 등 뒤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 현장 소장 류태석. 아까 원주민 청년이 말했던 그 류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턱끈을 조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와서. 류 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매서운 눈초리였습니다. 지질학자? 못 보던 얼굴인데 출입증 좀 봅시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들키면 끝장입니다. 저는 태어난 척 위조된 아이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시드니 대학연구팀 소속입니다. 집안 안정성 검사 때문에 그가 카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안은 이미 3중으로 보강했습니다. 유 소장이 카드를 돌려주며 툭 내뱉었습니다. 지하 50m까지 그라우팅을 쳤고 그 위에 내진 설계를 적용했죠. 진도 7.0 지진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당신들 교수님한테 전하세요. 한국 건설사 못 믿어서 사람 보내지 말고 그냥 와서 보고 배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중국 기업들은 3년 걸린다고 했는데 유 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중국? 그 양반들은 땅을 파먹으려고 왔잖아요. 우리는 땅을 살리려고 왔고 마음가짐이 다른데 속도가 같을 수 있나? 땅을 살린다? 저기 봐요. 그가 손가락으로 공장 외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스프링클러가 돌고 있었습니다. 붉은 사막 위에 파릇파릇한 잔디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사하면서 나온 지하수를 정수해서 녹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자기들 조상의 땅이 황폐해지는 걸 막아달라고. 중국은 무시했지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숲도 같이 들어설 거라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환경, 보호. 우리에겐 그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였습니다. 뇌물로 해결하거나 서류를 조작해서 넘어갔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숲을 만드는 무모한 약속을. 그리고 또 하나. 류 소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시작이죠. 저 파이프라인 보이죠? 저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압니까? 그가 가리킨 곳. 은색 파이프라인이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항구로 가죠. 거기서 잠수함도 만들고 배도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수소로 그 배들이 움직일 겁니다. 호주 사람들이 왜 우리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미래, 자오웨이. 당신은 호주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과거의 유산인 광물을 캐서 팔아먹을 생각만 했지.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류 소장의 투박한 손과 그을린 얼굴 앞에서 저는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명품 슈트와 최고급 와인으로 치장했던 제 삶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저 남자의 삶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소. 구경 다 했으면 시원한 물이나 한잔하고 가시죠. 여기 물맛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 정수한 거니까. 류 소장은 쿨하게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세이프티 퍼스트, 안전 제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질투심? 아니요. 그것은 경외감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진짜였습니다.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실력과 진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공습경보? 아니, 사고인가? 긴장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온다! 왔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호주 공군 마크가 선명한 C-17 글로브 마스터. 그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뒷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주군 장성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호주 총리였습니다.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예고도 없이 류 소장이 뛰어나가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총리가 류 소장의 흑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친구. 자네가 기적을 만들고 있어.
총리가 영어로 말한 그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자를 던지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환호성 속에 중국인은 없었습니다. 자오웨이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환호성에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인파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던 빈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몰랐던 거대한 벽만 확인했습니다. 기술의 벽, 진심의 벽, 그리고 신뢰의 벽. 그 벽은 너무 높고 단단해서 제 알량한 돈다발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새 쓰나기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붉은 먼지가 입안에 씹혔습니다. 쓰고 떨었습니다. 이것이 패배의 맛일까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류 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파이프라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압니까? 항구, 그곳에 진짜 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수함, 사막의 기적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바다에서 펼쳐질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종사를 불렀습니다. 가자. 이번엔 해안가다. 파이프라인 끝을 따라가. 호주의 붉은 땅 위에서 확인한 패배. 이제 푸른 바다 위에서 확인 사살을 당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저는 영원히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경비행기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우주의 바다는 짙푸른 잉크를 풀어놓은 듯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 바다와 붉은 대지가 만나는 경계선에 은색 파이프라인이 핏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필바라 내륙에서 생산된 수소가 흐르는 길,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는 건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저기입니다. 핸더슨 조선소 인근입니다. 조종사가 소리쳤습니다. 원래 핸더슨은 호주 해군의 소규모 수리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기껏해야 녹슨 경비정이나 페인트 칠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던 그 초라한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인공섬 위에 축구장 20개는 좋게 될 법한 초대형 건조 도크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크 안에는 검은색 고래처럼 매끈한 선체의 거함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아직 진수도 하지 않은 건조 중인 잠수함. 그 주변으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개미처럼 붙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고도를 낮춰, 더 가까이. 제가 소리쳤습니다. 비행기가 선회하며 고도를 낮추자 도크 벽면에 붙은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HD 현대와 하나오션 합작 프로젝트, 호주 해군 차기 잠수함 프로그램. 현수막에는 영어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화와 현대, 한국의 두 라이벌 조선사가 이곳에서는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바로 옆 부지에는 또 다른 공장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굴뚝에서 맑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곳, 바로 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철소에서 생산된 그린스틸을 가공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팩 공장이 보였고요. 완벽했습니다. 광산에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 철을 녹여 강판을 만들고 그 강판으로 잠수함을 만들고 그 잠수함에 들어갈 배터리까지 현지에서 조달하는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였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은 상상도 못할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입니다. 국영기업끼리도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협력은커녕 헐뜯기 바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강, 조선, 배터리, 건설, 방산.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역량이 이 호주 땅 한 곳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이건 기업 간의 협력이 아니라 국가대표팀의 팀워크였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지사장님, 지금 시드니 컨벤션 센터로 오셔야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방산 전시회장인데요. 호주 총리가 예정에 없던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불길했습니다. 필바라 현장 방문 직후의 중대 발표라니. 저는 조종사에게 시드니로 회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시드니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군복을 입은 장성들과 방산 관계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베일에 쌓인 실물 크기의 모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팡파르가 울리며 호주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친애하는 호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주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책임질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총리가 영어로 그렇게 말한 뒤 신호를 보내자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날렵하게 생긴 최신형 호위함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배의 모양이 아니라 그 배의 갑판 위에 설치된 무기체계였습니다. 한국형 수직 발사관과 초음속대함 미사일, 그리고 함교에는 최첨단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호위함은 100% 호주산 강철로 호주의 조선소에서 호주의 기술자들에 의해 건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원천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총리가 영어로 발표한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공유하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광산에서 전장까지, 자원에서 무기까지 모든 공급망을 호주와 함께하겠다고요. 화면에 지도가 띄워졌습니다. 서호주 필바라의 광산에서 시작된 붉은 선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내려와 핸더슨 조선소로 이어지고 다시 그 선이 호주 전역의 군기지로 뻗어나가는 그림. 케이오스 시큐리티 체인, 즉 한국과 호주 안보 사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사슬이 호주 대륙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 밖으로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 점선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그래픽이 연출되었습니다.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적인가, 동반자인가를 묻는 질문에 호주는 한국과 손잡고 중국을 막겠다고 대답한 겁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엘라이자였습니다. 그녀는 귀빈석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2부에서 만났던 포스코의 강 상무가 앉아 있었고요.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승자의 여유. 엘라이자가 저를 발견하고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알겠어? 라고 묻는 듯한 연민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체크메이트.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체크메이트. 장군 멍군을 부를 기회조차 없는 완벽한 패배. 우리는 돈으로 호주를 사려고 했습니다. 호주 정치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호주 대학의 건물을 지어주면 그들이 우리 편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성이었습니다. 돈이 끊기면 무너지는 관계. 반면 한국은 호주의 생존 본능을 건드렸습니다.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호주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뢰를 줬습니다. 6.25 전쟁 때 호주군이 한국을 위해 싸웠듯 이제 한국이 호주를 위해 기술을 나누겠다는 그 서사 앞에서 중국의 돈다발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행사장이 파장 분위기로 접어들 때쯤 저는 홀로 로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겨울비는 차가웠습니다. 제 18년의 호주 생활이 이 비처럼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사의 마지막 보고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포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시는 베이징 본사 전략기획실. 제목은 프로젝트 오리온 및 호주 사업 최종 분석 보고. 첫 문장을 적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단순히 입찰에서 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서 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가져가는 대신 가치를 심었습니다. 그들은 호주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주를 채굴장으로만 봤지만 한국은 호주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이 차이가 350조 원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허무했습니다. 호주의 그림자 총리라 불리던 자오 웨이의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진짜가 무엇인지, 신뢰가 무엇인지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비록 적에게서 배운 교훈이었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감기 걸리십니다. 미스터 자오. 강상무였습니다. 그는 행사장을 빠져나가려다 저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축하하오. 완벽한 승리였어.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강상무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승리라뇨. 이제 시작입니다. 약속한 걸 지키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고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릴 시간이 없어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계약 따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걱정하는 태도. 그게 바로 신뢰의 원천이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묻겠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지? 정부, 기업, 군대. 어떻게 그 많은 조직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었나? 강상무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절박함이죠.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으면 죽고 신뢰를 잃으면 고립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살기 위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지배하기 위해 왔고 그들은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그 절박함의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강상무가 택시를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다른 현장에서 뵙게 된다면 그때는 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자원은 없지만 사람은 있는 나라. 그들이 만든 거대한 사슬이 호주를, 아니 세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캔버라, 동방자원지사 사무실. 한때 호주의 자원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제 집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화려한 동양화들은 떼어졌고 장식장 안에 있던 최고급 바이주 병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문서 파쇄기의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지잉. 지난 18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인맥 리스트, 로비 장부, 이면 계약서들이 하얀 국수 가락처럼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본사에 보낼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목 호주 시장 철수 및 향후 대응 방안. 하지만 저는 부제를 이렇게 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왜 졌는가? 오만이 부른 참사.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부는 한국의 승리를 어부질이라고 평가절하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된 게임의 규칙을 가장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 규칙은 바로 탈지배였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부터 자원전쟁의 승자는 언제나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광산을 점령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해가는 것. 우리 중국은 그 낡은 규칙을 답습했습니다. 1대1로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우리의 돈을 빌려 쓰고 우리의 물건을 사라는 강요였습니다. 호주는 그 강요에 지쳤던 겁니다. 미국조차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동맹들을 압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가 필요한 중간자입니다. 이 겸손한 접근이 호주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자원도 없고 패권을 추구할 야욕도 없는 나라. 오직 기술과 성실함으로 먹고 사는 나라. 그렇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 호주는 미국이라는 보안관과 중국이라는 은행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결국 한국이라는 동반자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21세기 자원전쟁의 무기는 돈이 아니라 매력이었습니다. 소프트 파워.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켰듯이 한국의 산업 방식도 호주를 매료시킨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샀지만 그들은 존경을 샀습니다. 지사장님, 차가 대기 중입니다. 비서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퇴직금은 넉넉히 넣었으니 걱정 말고. 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캔버라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이 보였습니다. 저곳을 제 집 드나들듯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문은 저에게 영원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는 지금쯤 한국 기업인들이 환대를 받으며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겠지요. 건물을 나서는 길, 로비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저를 보면 90도로 허리를 굽히던 보안 요원이 오늘은 저를 본체만 채하며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 돈이 사라지면 대우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씁쓸함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짜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호주 정부는 프로젝트 오리온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념하여 서호주 필바라 지역의 메인 도로 이름을 코리아 웨이로 명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리아 웨이. 호주 땅에 한국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18년을 공들여도 얻지 못한 명예를 그들은 단숨에 얻어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졌다. 완벽하게 졌어. 공항에 도착해 출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이 출국장 앞에 서니 몇 년 전 이 나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입국장을 걸어 나오던 그때의 저와 지금 쫓기듯 출국장에 선 저. 같은 공항인데 풍경이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요?
심사관이 제 여권에 출국 도장을 쾅 하고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륙과 함께 기체가 기울어지며 호주 땅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대륙. 이제 저 땅은 더 이상 저희 사냥터가 아닙니다. 저 아래 사막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기술자들이 땀 흘리며 미래를 짓고 있겠지요. 그들이 만든 수소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흘러 호주의 잠수함을 움직이고 호주의 공장을 돌리겠지요.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베이징에 돌아가면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문책을 당할 것이고 어쩌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건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저도 다르게 할 겁니다. 돈다발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진심을 들고 갈 겁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쳤습니다. 붉은 땅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끝없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 바다 너머에 한국이 있습니다. 작지만 거대한 나라. 자원 하나 없지만 신뢰라는 가장 큰 자원을 가진 나라. 이번 승부는 당신들의 완승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그 신뢰의 길을 이제 우리도 그리고 전 세계도 배우려 할 겁니다. 진정한 승자는 단순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자니까요. 당신들이 바꾼 이 세상에서 저도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안녕히 호주. 그리고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그 붉은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돈이 아닌 신뢰로, 지배가 아닌 동반자로 350조 원의 판을 뒤집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신뢰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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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만 남겨주세요.